안녕하세요. 이제 제 7회 전국모의고사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시험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다지는 시간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까먹는 걸 계속 회복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새로운 걸 계속 유입시키는 식으로 공부하는 시기는 이제 끝났죠. 그래서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신 지식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제 활용하도록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로 이제 문제를 구성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많이 나오는 시험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보신 다음에 틀린 부분들은 확인하시고 그 맞추신 부분은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보기 문제 1번은 뭐 많이 나오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부동산 개념하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체계도가 거의 대부분 나오죠. 그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고 설명되어지는 이제 그 부동산의 개념을 많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은 그게 당연히 이제 1번은 답이 이제 틀린 걸 물어봤는데 5번이 틀렸죠. 토지와 건물 등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이 대상이 되는 경우로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혹시 2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것 같은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민법상 부동산의 토지 정착물은 협의부동산이죠. 당연히 협의부동산은 광해부동산에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는 이제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뭐 자주 나오죠.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거기서 2번이 틀렸죠. 우리가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구분하는 것은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는 공통적인 사고방을 가지고 있지만은 용도가 크게 전환되느냐 작게 전환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도 지역 중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상호간에 전환된다는 의미는 얘네들이 택지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행지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에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거의 매년 출제되는 이제 토지의 특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의 개념과 2번의 토지 용어와 3번의 토지의 특성은 반드시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틀린 것을 설명했는데 3번이 워낙 뚜렷하게 정답이 나왔죠. 개별성은 다 다르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어떤 이제 활동과 현상 등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3번이 틀렸죠. 그리고 4번 문제는 이제 작년에 단독으로 나왔던 유량저량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이제 단독으로 나오진 않겠지만은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뜻이고, 얘가 지문으로도 유량저량이 전성기를 이뤘을 때 지문으로 많이 언급했었던 수요공급의 기초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이 저축이죠. 저축은 유량 개념이고 나머지 통화량, 자산, 보급률, 인구수는 대표적인 저량 변수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4번이 1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5번에 이제 수요공급에 대한 이제 전형적인 내용인데 잘못된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 요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4번이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시험 형식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4번 질문 보면은 이제 소득은 당연히 수요성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의 요소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인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주택 시장에 대한 설명인데 주택 가격이 변했다는 지문이 나오죠. 주택 가격 변화는 이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곡선상의 점이동을 통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것으로 바로 체크가 되셔야 됩니다. 6번에 이제 균형의 이동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균형의 이동 문제는 두 가지 스타일로 시험에 나오죠. 하나가 계산 문제고 하나는 이런 것처럼 지문으로 나옵니다. 균형의 또 이동 지문으로 나왔을 때도 두 가지예요. 이것처럼 원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고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결과를 제시해 주고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원인 제시해 주고 결과를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곡선 자체를 움직여 가지고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건데,
보기 2번이 틀렸죠. 그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어요. 수요면에서. 그러면은 그 보완제 가격 상승, 보완제 수요가 줄 거니까 해당제와 가격도 이제 수요도 감소하겠지. 수요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균형의 이제 이동 문제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이제 6번은 3번이 될 겁니다. 그 7번은 이제 뭐 항상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이제 그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제 지식을 여쭤보고 있죠. 틀린 내용인데 주로 결정 요소 중심으로 쭉 언급을 해놓고 있고요. 요즘에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그 관계되는 테마를 하나의 문제에 묶어가지고 그 종합 문제 형식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보기 1번처럼 그 수요의 가격 탄력 결정 요소가 있고요. 보기 2번처럼 공급의 가격 탄력 결정 요소가 돼 있고 3번은 이제 조세기착에 대한 논리가 나오죠. 상대적 비탄인 쪽에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3번에 보면은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했으니까 당연히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논리고 그 4번은 이제 그 뭐냐면은 이 공급이 증가했을 때 균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 그 탄력성과 균형을 이제 서로 접목한 내용인데 뭐 수업 시간에 뭐 해드린 주제 그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학원마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스타일이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 공급 4번 지문 같은 공급이 증가했어요. 이것도 기출 지문인데 공급이 증가하면 우선 방향을 물어봤을 때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겠죠. 근데 하락 효과가 커진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가격이 더 하락한다는 거죠. 가격이 더 변하려면은 상대방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B가 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상 맞죠. 그 5번은 이제 그 임대 그 공급자의 총 수입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접목한 이제 지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공급자의 총 수입하고 이제 그 총 수입에 대한 논리를 설명할 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 더 생산하느냐 덜 생산하느냐 생산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총 수입이 발생하려면은 이거는 생산의 개념이 아니라 물건이 팔려야 돼요. 그럼 소비자가 물건을 사야 된다는 수요 논리고, 다만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결정할 때는 공급자가 이제 조작한 가격에 대해서 본인이 수량을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계되는 것이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는 무관합니다. 근데 지금 보기 5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아니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해야 돼요. 그러면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그러면은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면은 수요자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급자의 총 수입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꼭 해주시면서 이 공급자의 총 수입에 대한 논리랑 수요의 가격 탄력성 논리 이거를 잘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미세한 부분에서 이제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정답은 이제 7번은 5번이 되는 것이고, 그 8번은 이제 우리가 가격 그 탄력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스타일이죠. 가격 탄력성하고 가격 탄력성 이외의 탄력성이 주어졌을 때 그 영향을 받은 해당자와의 이제 수량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주어졌어요. 이 말은 해당자와 가격과 소득이 동시 타격을 줬을 때 그 두 가지 요소의 타격을 받은 해당자와 수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논리죠. 그럼 끼리끼리 이제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거 항상 준비를 해 주셔야 될 이제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수요 가격 탄력성이 0.8이 나왔어요. 해당자는 A 부동산 가격이죠. 그럼 A 가격에 따른 이제 A의 수량이 이제 반응할 텐데, A 가격이 몇 프로 변했냐면은 5%가 하락했어요. 그럼 수량이 크기는 이제 4%가 변했을 것이고, 가격과 수량은 반대니까 이제 이게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만 가지고는 이제 4% 증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소득 탄력성이 0.5가 나왔고요.
소토탈이 0.5란 말은 이거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정상제라는 뜻이고, 정상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방향이 결정됐다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득이 이제 몇 프로 변했냐고 나왔냐면 소득이 4%가 증가했죠. 소득에서 A 수량이 반응할 텐데 먼저 크기는 4%고 0.5니까 2%고 방향은 정상제이기 때문에 증가죠. 동일 방향 움직이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에 의한 4% 증가와 소득이 한 2% 증가 결합했으니까 전체적으로 6%가 증가했어요 라는 이제 결과적인 측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9번은 경기 변동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며칠 전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는데 경기 변동에서 이제 순환적 변동 중심을 내는데 회복 국면이 나오잖아요. 회복 국면 매도자 중시하는 것은 맞고요. 그 옛날 가격은 지금 가격 결정할 때 무슨 선이 된다? 하한선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경기 변동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통 하시죠. 그거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학원마다 암기 방법이 유명한 내용이니까 회복이고 상향이고 후퇴고 하향 잡았을 때 가운데 정점 잘라서 중개업자들은 왼쪽 국면할 때 매도자 중시고 오른쪽 매수자 중시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토지 부동산을 평가할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왼쪽 국면은 과거 가격이 하한가 역할하고 오른쪽 국면은 상한가 역할하죠. 그래서 회상후와 도수 하상 대부분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시장에 대한 설명이고 매도자 중심 제대로 되어 있고요.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선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이제 2번이 될 겁니다. 10번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 시장으로 넘어왔는데요. 그럼 시장을 공부하실 때는 이제 우선 그 한 보통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시장론에 넘어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남은 시점에서는 시장론에는 반드시 다 맞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많이 나오느냐 그 통계에 의해서 가중평균으로 그 공부하는 양을 이제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통적인 3대 테마가 있죠. 상호입지론은 거의 매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지대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요. 시장의 특성이 요즘 독립되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 정보를 가지고 논하는 효율적 시장하고 접목을 해서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도시 내부 구조라든지, 뭐 공허입지론이라든지, 뭐 주택 여가인상 등이 서포트 형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호입지론, 지대론, 시장의 특성은 반드시 정리해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10번의 경우는 이제 1번이 워낙 틀렸죠. 거래가 비공개적이라는 것은 정보호병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정보호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전 시장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잖아.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불안전 경쟁 시장 하더라도 그 정보 비용하고 정보 가치가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정보를 통한 초과를 얻을 수 없다는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기출문제에서 틀리게 냈을 때 불안전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는 형식으로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안전 시장인데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1번이 틀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유명한 이제 지문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보기도 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보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 그 효율적 시장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언급한 거죠. 효율적 시장은 3가지 주제가 있잖아. 효율적 시장의 종류, 할당 효율적의 논리, 그 정보 가치 계산하는 3가지인데 지문은 그렇게 풍부하진 않습니다. 틀린 거 보면 이제 그 아까 할당 효율적 시장 논리에서는 꼭 2가지 지문 반드시 보셔야 돼. 10번 지문에 보기 1번 나온 거 있었죠? 불안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요 지문하고, 그리고 왜 불안전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만이 초과를 볼까? 그 이유가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요 2가지 문구만 보시고 가셔도 돼요. 나머지는 이제 약성과 중강성, 강성에 대한 지문으로 보기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은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의 불안정이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형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기도요, 거의 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야. 효율적 시장은 지문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이미 제시할 거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15년치 정도 기출문제에서 효율적 시장에 언급했던 지문만 모아놓고 그것만 연습하시면은 그 표현 그대로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이제 11번에 보기 4번도 옛날에 다 나왔던 지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같은 경우는 유명한 지대론이죠. 여러분 지대론 할 때도 지금은 축을 잡아야 돼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 리카도 이론이 되면은 튜넨의 위치지대설도 같은 결론이에요. 어차피 리카도하고 튜넨은 같은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이제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학문적인 결론하면 유명한 한 개의 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랑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논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차이가 있냐? 그 지대를 논할 때 이제 리카도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뺀 것인데 거기다가 수송비를 더 고려한 것이 튜넨이에요. 즉 비용적인 면에서 리카도라는 학자는 이제 생산비만 고려했는 데 비해서 튜넨 학자는 생산비와 수송비를 동시에 고려했다.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론은 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만 강조한 그 리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대 발생 원인으로 비옥도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튜넨 학자는 비옥도는 똑같다고 가정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거리죠, 거리. 시장과 농장 간의 거리 차이가 결과적으로 지대의 차이를 유발하고, 그럼 거리라는 개념이 생기려면은 시장과 농장의 위치가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번역하기를 위치지대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리카도가 되면은 리카도가 내린 두 가지 결론이 있죠. 한 개의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랑 가격의 지대 결정한다는 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누가 나온다? 마르크스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카도가 내린 그 결론적인 측면을 토지가 아니라 기계나 기구 등으로 옮겨오는 마샬의 준지대도 리카도 이론을 적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리카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 튜넨에 대한 논리를 그대로 도시공간으로 옮겨오는 학자가 알론주의 입찰지대론이잖아요. 그래서 알론주의 입찰지대 곡선하고 튜넨의 한계지대 곡선은 명칭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는 특히 옛날 이론, 우리 시험 관련되는 이론은 어떤 이제 선구자적인 그 학자들이 어떤 내용을 전개하면은 상황에 맞춰서 이걸 조금씩 진화시키는 식으로 이론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설명했던 그 이론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대론에서는 우리 중개사 하시면은 그래서 리카도 이론을 항상 중추적인 이론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론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한 식으로 하면은 공부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4번에 입찰지대론에 대한 논리를 보다 보면은 이것도 옛날에 나왔던 건데 12번 문제 보기 5번 있죠. 알론지 입찰지대 이론에 따르면 입찰지 곡선의 기울기가 있잖아. 기울기는 이제 뭐죠? 한계 수송비를 뭘로 나눈 거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게 이 기울기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토지 사용량을 한계 수송비로 나눈 값이다 해서 공식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옛날에 15회 때 나왔던 이제 실제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1번에 리카도 이론, 2번에 튜넨, 3번에 마르크스, 4번에 마샬 이론도 가장 대표적인 거 모아놨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이죠. 도시 내부도 마찬가지야. 도시 내부 구조는 이제 더 이상 낼 지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도시 내부 구조론을 입지론하고 또는 이제 지대론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출제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예요. 그 도시 내부 구조론은 이제 누구부터 해야 되냐? 우리 시험에서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선형 이론 그리고 해리스룸 다핵심 이론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론을 전개하셔야 돼. 이게 역사적인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심원 20년대, 25년이니까 20년대고, 선형이론 30년대고, 해리스룸은 40년대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진화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심원 이론에 대한 논리 보다 보면은 몇 가지 키워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야. 키워드 싸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걸 강조했다? 누구 이론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이제 동심원이니까 5개 동심원 지대가 중요하죠. 가운데 중시원문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점이, 전이, 저소득, 고소득, 통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낼 때 뭐하고 뭐 사이에 뭐가 있고 뭐는 도심에 가깝다 멀다 이런 형식으로 하려면은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면 2번이 틀렸죠. 점이지대는 저소득층 통분자 지대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업무지구와 저조층지대 사이에 점유지대가 존재하게 되겠지. 그래서 13번은 이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은 그 산호입지 이론 중에서 그 입지 개수에 대한 설명이죠. 입지 개수를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몇 가지 형식이 있는데 우선 입지 개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꾸준하게 출제를 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어느 도시에 무슨 산업이냐 그 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표시하고 무슨 산업을 표시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편하죠. 입지 개수는 이제 특정 이제 산업을 명시해 주죠. 그 전국에 차지한 비율이고 특정 산업이 지역에 차지한 비율이야. 그 특정 산업을 여기서는 무슨 산업? X 산업이라 해놨고 지역은 이제 B 지역을 이제 설정해 놨어요. 그럼 전국 이제 비율을 알아야 되지. 그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전국의 종사자 수가 6,250명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X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350이에요. 데이터를 입력만 하면 돼. 그럼 B 지역에 대한 데이터만 연결시키면 되니까 비율 전체가 이제 2,000명이고요. X 산업은 이제 1,200명이 되겠지. 그럼 위에는 이제 0.6을 밑에 있는 숫자로 나눈 결과치가 이게 뭐다? 입지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1.119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입지 개수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제는 약간씩 문제 유형을 변화시켜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 형식은 문제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을 거야. 14번은 3번이고요. 15번은 이제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이용한 건데 중력 모형이죠. 여러분들 중력 모형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레일이에요. 소멸력 법칙이죠. 크게 비례하고 거리 제곱 반비례한다는 레일리 이론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고요. 허프는 레일리랑 차이가 있는 것은 레일리라는 학자가 거리의 제곱이라 그런 데 비해서 허프라는 사람은 제곱이 아니고 마찰계수의 반비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차이는 이제 레일리라는 학자는 두 개의 도시 가지고 한 데 비해서 허프라는 사람은 점포 수를 가지고 논했는데 점포 수라는 것은 그 두 개의 점포뿐만 아니라 다수의 점포죠. 그러니까 허프라는 사람은 대도시 내의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가지고 논한 이론이에요. 근데 대도시 내의 소비자들은 다른 도시 가서 소비하지 않고요. 그 본인들의 거주하는 도시 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 단위로 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포 단위 논했기 때문에 허프를 이제 미시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레일리라는 학자는 도시 단위로 구매한다 그래서 도시 내 거시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큰 틀은 이제 크기의 비례, 저 거리의 반비례라는 것은 공통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허프라는 사람은 레일리랑 다르게 이제 점포가 2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하고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허프 문제 나왔을 때 3개의 점포 가지고까지 확장해서 언급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질문이 이제 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 이제 문제 푸는 형식이 이제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A 할인점 이용 객수는 C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를 물어봤잖아. 공식이 나왔죠. C도시 인구에서 A 할인점 A마트의 이용 객수. 그럼 C도시 인구는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C도시 인구가 지금 몇 명이면 20만 명이 나왔죠. 그러면 A 점포의 이용객 수만 보면 돼요. 근데 2개 점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고, 그리고 이제 공식대로 해도 되지만은 이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면은 금방 판단할 수가 있어요. 딱딱 떨어지고 만약에 2개 점포가 있다 그러면은 몇 대 몇으로 하시라 그랬어요. 크기가 누적된 거니까 곱하기고, 마찰 개수가 이제 2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이죠. 이걸 통해서 유인력비를 가지고 하셔야 돼. 현장에서는 바로 A, B 해놓고 이제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크기를 따지면 A마트는 8,000이고 B마트는 2,000이니까 A마트가 4배가 크죠. 4대 1이 되고요. 거리는 A까지가 8km고 B까지가 2km니까 4배가 유리하지. 그 2, 4, 8이니까. 근데 거리는 마찰 2니까 제곱이잖아. 4의 제곱은 16이죠. 그러면 이제 16배가 유리한 거야. 크기는 A가 4배 유리하고 거리는 B가 16배 유리한 거죠. 그럼 유인력비는 4대 16이 되고요. 4대 16이라는 것은 요 사이에 몇 명이 있다? 20명이 있다 가정하는 것이고, 지금 어디 가는 거다? A마트 이용객 수니까 20명 중에 4명이 일로 가는 거지. 그럼 이게 몇 프로냐? 20%야.
이때 질문을 여러 개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20%가 뭐냐면은 배우지 대상으로 두 개 점포 중에 A 점포가 가지는 시장 점유율이에요. 혹시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 그러면은 20%다라고 이제 마킹하시면 되는데 이용객 수가 몇 명입니까? 라고 한 거잖아. 근데 문제 조건으로 배우지 인구 중에서 다 오는 것이 아니라 60%만 AB마트 이용한다 그랬죠? 배우지 인구가 몇만 명이야? 20만 명이죠. 그 중에 60%는 얼마죠? 12만 명이죠. 그 12만 명 중에서 20%만 A마트를 이용하는 객수가 되겠지. 그럼 이게 얼마가 되죠? 2만 4천 명이 되겠죠. 12만 명에 248, 2는 4, 2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 객수는 2만 4천 명이야. 그럼 여기다가 2만 4천 명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20만 분의 2만 4천 명이니까 이게 몇 %예요? 12%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에 따른 답이 달라져요. 시장 점유율이 몇 %입니까? 그러면은 20%를 하셔야 되고, 이용객 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2만 4천 명을 하셔야 되고, 그럼 문제는 이 C도시 인구 중에서 A 이용객 수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1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질문에 따른 답을 다 하시고, 요즘에는 이걸 다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확실하게 문제를 잡아주세요. 중용 모형은 계산 문제 중에서 그나마 부드럽게 풀 수 있는 테마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16번은 요즘 문제 스타일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개입 수단에서 직접적인 개입 방법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보기 중에 먼저 탈락시킬 것은 지금 29, 30, 31에 연타로 나왔었던 5번은 탈락해야 되죠. 택지주소 상한제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처럼 2번이 가격 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직접 개입이고 나머지 1, 3, 4는 이제 전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그냥 맞추라고 한 문제죠. 16번은 1번이고 17번은 이제 부동산 정책론에서 이제 토지 정책이 나오는 토지 정책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학계론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토지 정책은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과목에 대한 공법하고 중개사법 이런 부분들이 토지 정책 내용으로 많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1, 2차를 같이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정책론상에서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차만 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남은 시점에서 어쩔 수 없고요. 기출문제에 나온 정도만 이제 확인하는 식으로 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방대한 2차 과목을 학교론에서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 17번의 경우는 토지정책, 그 종합점 많이 내는데, 보기 1번은 환제 방식에 대한 논리가 나오죠. 공법 시간에 다루는 거죠. 토지 적성 평가 제도도 보기 2번도 공법 국토교육법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투자 사업은 학계론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5번의 토지 선매 제도도 중개사법에서 다루는 거야. 근데 전부 다 기출 지문이야. 근데 4번이 이제 틀렸죠. 개발이익은 학계론에 다루는 건데 정상지가 상승분이 아니라 개발이익이 뭐예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이죠. 그렇게 말장난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정상지가 들어갈 칸에다가 물가 상승분을 집어넣을 정도로 표현 자체에서 키워드를 장난을 쳐요. 개발이익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말장난이 들어가니까 17번은 이제 4번이 되겠죠. 18번은 우리가 이제 함수 문제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 시장에서 균형이 형성됐을 때 그 균형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부가 요거에 대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균형 가격보다 40만 원 낮췄다라고 설명이 됐잖아요. 그럼 균형 가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균형 가격을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균형이란 것은 수요랑 공급량이 다 똑같잖아. 그럼 1400 마이너스 2P는 200 플러스 4P라고 한 상태에서 P가 넘어가니까 6P고요. 이게 넘어가니까 1200이지. 그럼 P값은 얼마나? 200에 나와. 그럼 공급함수가 지금 다시 보면 공급함수 200 플러스 4P가 나왔고요. 수요함수는 1400 마이너스 2P가 나왔는데 균형가격이 200에 나온 상태에서 균형보다 얼마? 40만 원 낮췄다 그랬잖아. 그럼 규제가가 얼마가 된 거야? 160만 원이 된 거지. 40만 원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균형보다 낮아졌으니까 공급량은 줄 것이고요. 수요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가 더 많은
초과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수량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160이라는 가격 상태에서 공급량하고 수요량을 파악하면 돼. 그럼 160에는 규제 있죠, 규제. 규제 가격을 양쪽 방정식 P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24, 640, 840이 되고요. 공급량 840이고, 수요에다 P에다 집어넣으면 320. 그러니까 1080이죠. 1080 빠졌잖아요. 그러면 1080하고 80 차이가 수요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2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규제 가격을 주어졌을 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초과 수요가 이제 얼마입니까 할 때는 이 규제 가격을 양쪽 방정식 P값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나온 수량의 차이만 비교하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꽤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제 조세기착에 대한 논리입니다. 조세기착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금을 누가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느냐 사고 방식인데, 거기서 이제 그 19번은 5번이 틀렸죠. 기출문제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의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의 손실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경제학의 이론인데, 간단하게만 언급해 볼게요. 공급자한테 이제 양도소득은 공급자한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가 쌍방이 거래해서 주택을 1억에 거래하기로 했다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보기에, 정부가 1억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이 공급자한테 정부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요. 중과했어.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8천만 원 부과했다. 그럼 공급자 입장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2천이 돼요. 그렇겠죠? 그럼 가격이 실질 가격이 떨어진 역할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세금 때문에 당신한테 부동산 안 팔겠다라고 거절하는 의사 표시가 될 거야. 근데 이 주택이 소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급자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죠. 그러면은 나한테 안 파냐? 왜 그러냐 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돼서 세금 제하면 나한테 실질 수령액이 없을 거다. 안 팔겠다. 그 매수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마지막 카드가 그래? 그럼 내가 일정 부분 부담할게 라는 식으로 하죠. 일정 부분 부담한다 라는 논리는 이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조세를 전가한다는 뜻이고, 조세를 전가한다는 것은 양도세 중과 전보다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죠. 얼마만큼 상승하냐? 조세 이론에 의하면은 조세가 전가한 것만큼 가격이 상승해요. 근데 경제적인 이론에 의하면은 정부가 공급자한테 세금 부과했으니까 공급이 변해야 되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려면 공급이 감소해야 되겠죠. 세금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거를 이제 동결효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공급이 이만큼 줄어들어요. 원인은 세금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균형이 생겼잖아요. 이 균형, 요 가격이 뭐냐면은 조세 부과 후에 공급자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야. 거기 보기에 이제 3번에 보기 2번에 나왔던 것처럼 공급자가 세금 부과 전보다 본인들이 전가 받은 것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의 실제 지불 금액은 상승하게 돼 있어요. 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죠. 이게 소비자 잉여죠. 여기 생산자 잉여였는데, 그럼 공급자는 어떻게 되냐? 100% 다 전가를 못 시켰기 때문에 전가하고 남는 것은 공급자 본인도 부담해야 돼요. 요 세금액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격이 형성이 돼. 요 가격은 뭐냐면은 조세 부과 후에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돼요. 그럼 공급자 실질 수령 가격도 조세 부과 전보다 낮아졌잖아. 그쵸? 그게 보기 3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삼각형이 생겼죠. 요 삼각형이 세금이고, 그러니까 누가 가져간다? 생산자가 가져가는 거지. 아니, 정부가 가져가는 거지. 세금은 정부에 기속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요만해졌죠. 그러니까 세금 부과 전 이만했던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고, 생산자 잉여도 줄어들었지. 요만했던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금에 대한 요 부분은 어쨌든 자원이 낭비된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소비자, 생산자가 가져갈 이익을 정부가 가져다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 삼각형 부분이 생겼죠. 요 삼각형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 비용.
어떤 경제적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즉 경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은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은 이 경제적 손실의 크기까지 물어봤어요. 그것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던 보기 5번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공급이 줄어든 배경이 공급자면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공급량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공급이 이제 가격 하락에 공급이 반응이 크면 클수록 더 탄력적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가격 실제 하락한 거에 공급의 반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공급량이 요만큼 줄었을 때 A, 요만큼 줄었을 때 B, 이만큼 줄었을 C. 즉 가격 내려간 거에 대해서 공급의 반응이 크면 클수록 더 탄력적이 되잖아. 반응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경우보다 이 공급에 대해 가격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 삼각형의 면적, 즉 사회적 비용이라는 경제 손실 부분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기 5번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 아니라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사회적 비용, 즉 경제적 손실은 더 커지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실제 시험도 5번 표현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이제 이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이 아니라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19번은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 돼요. 중요한 문제죠. 20번은 이제 관리에 대한 설명인데 관리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관리는 관리 내용, 법경기라는 관리 내용과 그리고 관리 방식, 자가관리, 위탁과 혼합관리라는 이런 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기 3번이 틀렸죠. 그 물리적 기능 이런 편이 나오면은 이게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에 해당돼? 그렇죠. 그 물리 기능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이라는 단어 중에 기술적 관리에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려운 부분 아니죠. 20번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1번도 그 부동산 마케팅이죠. 마케팅 전략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막판에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마케팅 전략 크게 그 세 가지가 있잖아.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 선정, 틈새 점유해 놓고 시장 점유 두 가지로 나눠지죠. STP 전략하고 4P 믹스 전략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중심으로 아이다 원리로 전개하는 것이고 관계 마케팅은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도모해야지라는 차원에서 나온 그 마케팅 전략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기 1번이 이제 시장 점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SDP 전략에 대한 2번 세부나 3번 표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4번과 5번은 이제 4P 믹스에 대한 설명인데 그 보기 5번처럼 가격 전략을 설명할 때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같은 제품인데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시가 정책이 아니라 이거 차별 가격 정책이죠. 또는 유용 가격 정책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시가 정책은 경쟁자 가격과 비슷하게 책정하는 걸 시가 정책이라고 그래요. 시가가 시장가니까 차별 이거는 시가 정책 내용이 아니라 동일 제품에 대해서 다른 가격 책정하는 이거를 차별 가격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은 이제 5번이 틀렸죠. 22번은 이제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리게 되는 건데, 뭐 개발도 뭐 테마가 있잖아요. 보기 1번이 틀렸는데, 보기 1번은 이제 개발 이론에 보면 이런 개발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법십이라고 있죠. 법률적, 시장, 그리고 비용상의 위험이 있는데, 법적인 위험이 뭐다라는 것은 뭐 그냥 개념상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 지금 어디까지 확장해서 멈추냐면은, 그래, 이런 위험이 있으면 개발업자가 이런 위험들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야. 그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이미 이용기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초기에 매각 임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비용상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는 도급을 줄 때 공사비를 정해놓고 도급 주는 거 있죠. 이걸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보기 1번에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한다. 이거는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지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22번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2번에 그 유명한
그 부동산 분석에서 시장 분석이고, 3번은 시장성 분석이고, 4번도 위험이고, 5번은 이제 절차상에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키워드를 잘 잡아가지고 구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이제 23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 나오죠. 부동산 개발 중에서는 특히 민간 개발 방식 많이 나오고요. 민간 개발 방식에 특히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 꼭 정리하실 것이 있어요. 지주공동사업 중에 해당되는 것 중에 등가 교환 방식하고 사업위탁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토지신탁 방식, 등사신이라 그러죠. 이 세 개의 방식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세 가지 중심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딱 보니까 이번에 사업위탁 방식이 돼 있죠. 사업위탁 방식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사업수탁 방식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본인 땅에다 개발사업 진행하는 거죠. 토지 제공, 그 건물 짓기 위한 자금도 누가 조달한다?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는 거야. 그리고 사업도 누구 명의로 한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조달한 자금으로 본인 개발사 하는데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지. 완성시켜달라 개발업자인데. 그럼 이때 개발업자가 지분을 투자한 것이 아니잖아요. 와서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해서 끝난 거죠. 그럼 공사비에 대한 수수료만 이제 받는 거야. 공사해 준 거에 대한 수수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거기 이제 보니까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진다. 맞지? 근데 지분은 소유자 업자가 공유는 아니지. 지분을 소유자 업자가 공유하는 것은 개발업자도 자금을 대야 돼. 그 자금을 대는 방식이 뭐다? 등가 교환 방식이 되는 거야. 뒷부분은 지분을 갖는 것은 등가 교환 방식이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지. 사업위탁 방식 설명인데 후반부가 등가 교환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지문들이 다 중요하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번은 이제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죠. 잘못된 것은 당연히 4번이 틀렸죠. 종합수익률하고 저당수익 차이가 지렛대 크기가 아니죠. 종합수익과 저당수익의 차이는 지렛대 효과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렛대 효과 크기는 내 돈만 투자했을 때랑 타인자본 이용의 크기를 논하는 거죠. 그럼 그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종합수익률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죠. 지분 수익률과 종합수익 차이가 이게 지렛대 효과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뭐 기본 논리고. 그리고 25번은 이제 우리가 투자론에서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용어와 관련돼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논리가 시험에 나오죠. 틀린 건데 보기 2번이 틀렸죠. 사무실 관리, 근로자 파워, 경비, 얘네들은 여기는 이게 무슨 위험에 해당되냐면은 사업상 위험 중에 운영 위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위험이 아니죠. 시장 위험은 경기 침체, 시장 위험하고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은 전부 다 사업상 위험인데, 근로자 파업, 그리고 경비 증가, 임대료 연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다? 운영상의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종류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 특히 유동성 위험하고 운용 위험하고 금융 위험, 세 가지 위험 등은 이제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26번은 이제 포트폴리오 문제죠. 포트폴리오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을 잘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동시에 이제 그 4번 보니까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동일 위험의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자를 연결한 선이다. 이건 뭐예요? 기대 수익률이고 이게 위험이면은 동일한 위험 최대의 기대수를 나타내는 투자를 쭉 연결한 선. 이건 효율적 전선이지. 효율적 전선이 나오려면 항상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도출하게 되는 것이에요. 효율적 전선이지 무차별 곡선은 아니다.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위험의 태도를 나타내는 이 무차별 곡선과의 접점. 이 접점 우리가 뭐라 그런다? 최적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효율적 전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7번은 현금 흐름상에서 세후 현금 수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가, 유, 순, 전후 중에서 세후가 뭡니까? 질문했을 때 주어진 자료 중에 세후 소득하고 가장 가깝게 주어진 소득이 뭔가 있는 거
찾으시면 돼. 거길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딱 자료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주어졌네요. 순영업소득이 이제 1억 원이 제시를 해줬어요. 그럼 순에서 세후가 나오려면은 두 개를 빼야 되죠. 먼저 부채 서비스액이 빠져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는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은 합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은 700이고 이자 지급액이 1800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이제 2500에 나왔어요. 그럼 세전이 얼마 나왔냐면 세전이 7500만 원이 됐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는데 영업소득 그 유명한 순대이감이잖아요. 순영업소득 대체춘당금 이자 빼고 감가를 빼서 이제 과평한 나온 다음에 세율을 하면은 이게 세금이 딱 나오게 되죠. 순영업소득이 1억이 나온 상태에서 대체충당은 얼마냐? 2천만 원 주어졌고요. 아까 보셨던 이자가 얼마죠? 1800에 나왔고 감가상각비가 주어져야 돼요. 감가상각비가 1200에 나왔죠. 그럼 이게 이제 얼마냐면 이제 3천이 빠지고 2천이니까 9천만 원에서 세율이 몇 %죠? 30%야. 그럼 2,700에 나오지. 그럼 이게 이제 얼마냐니까 이제 4,800만 원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지. 세후. 그래서 이 순대이감을 반영한 영업소득세가 영업경비와 더불어서 에이스가 돼요.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27번은 3번이 틀렸지. 28번은 이제 단순한 문제죠.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냥 용어에 대한 이제 공식, 각종 분석과 비율에 대한 공식만 물어봤죠. 5번이 틀렸지. 부채 감당률은 지분에 대한 부채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순영업소득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부채 감당률이잖아.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은 뭐예요? 부채 비율이 되겠지. 그래서 28번은 용어정의니까 그냥 맞추셔서 보고요. 29번은 이제 이게 대출에 대한 상환 방법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될 텐데 원금 균등 방식하고 원리금 균등 방식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죠. 근데 1회차 납부할 원리금 상환액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이제 1회차만 물어봐. 1회차만 물어보는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라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 방법 그냥 나오잖아요. 원리금 균등 방법은 대출 원금에다가 그냥 곱하기 저당 상수 때려잡으면은 원리금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매월 계산인데 빌린 돈은 얼마다? 1억 2천이야. 저당상 주어졌잖아요. 저당수가 월 저당상수가 0.0111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33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이거 원리금 균등이고 원금 균등은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지. 대출 원금 나누기 기간 하면은 원금 상환액이 우선 나오죠. 대출 원금이 이제 얼마죠? 1억 2천인데 기간이 몇 년이냐? 10년인데 월계는 120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자 계산해야 되지. 이사는 전년도 말 대출 잔금에다가 이자를 때려잡아서 이제 이자액이 나오는데 첫 해니까 갚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대출 잔금 1억 2천 원금을 적용하면 되겠고요. 이자율인데 지금 연이자율이 6%가 나왔으니까 11로 나누면은 0.5%죠. 0.005. 그럼 이게 얼마 나오면 60만 원 나오지. 그러면 결국 원금 균등 방식으로는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상환 100만 원과 이자 60에서 160만 원이 나오는데 원리금 균등 133만 2천 원 나왔잖아요. 이 차이만 논하시면 되죠. 차이가 얼마죠? 2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6만 8천 원이 보기에 이제 4번에 나와 있지. 이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마지막 남은 대출 상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0번은 이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특히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이제 증권, 그러니까 MBS 종류 중에 MPTS, MBB, MPTB, CMO를 잘 정리해 놓으시라 그랬고요. 절대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 MBB 보기가 2번이 틀렸죠. MBB 경우는 채권 소유권 누가 가져요? 발행자 같지. 뭐가지 발발.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MBB는 채권 소유권은 이제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리금 수주권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위험도 발행자가 다 부담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가 소유권 갖는다 그랬으니까 잘못됐지. 그래서 30번은 2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31번은 이제 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보기 1번이 워낙 뚜렷하게 틀렸죠. 투자 순영가가 0인 경우 내부 순위가 실현 순위이 일치되는 게 아니죠. 순영가가 0이면은 내부 순위하고 요구 순위이 일치가 되잖아. 그렇죠? 순영가가 0이면은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고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같게 돼 있어요. 실현 수익률은 의사결정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32번은 이제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인데, PF는 이제 그 프로젝트라는 이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금을 은행으로 조달받는 거죠. 다만 일반 기업 대출과 달리 부동산이라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가 창출할 걸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 즉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이에요. 이게 20회 중반부터 갑자기 이제 이게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보기 2번이 틀렸죠. 거기 부의 금융 효과라고 되어 있죠. 부는 장부고요. 장부 외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효과는 개발업자인 사업주의 장점이지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틀렸어요.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업주, 즉 개발업자라 그러셔야 돼요. 그 부의 금융 효과는 보통 일반 기업들이 자금을 은행에 대출받으면은 재무상태표상에 부채가 늘어나요. 즉 이게 대출을 받은 차입자의 부채로 잡히게 되는데, 이 PF는 개발업자, 자금을 조달받은 개발업자 그 장부상으로 부채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립된 특수법인이 있잖아. 이거를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잡히는 것이 이게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틀렸습니다. 33번은 항상 나오는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 이것도 마지막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주로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거기 3번이 워낙 뚜렷하게 틀렸죠.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인이 이제 개발 사업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한테 모집한 자산을 위탁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위탁을 해?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는 거야.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회사는 말 그대로 자문 및 평가만 해주는 일종의 컨설팅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회사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아마 다 맞췄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34번은 이제 가격과 가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 이론 부분에서는 올해 뭐 확실하진 않지만 통계에 의했을 때 가격 재원칙이 가장 유력한 후보문 1순위고요. 그 다음이 가격과 가치의 관계예요. 가격은 이제 실제 거래된 금액이니까 과거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가치라는 것은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현재 값이고 종류가 무수히 많죠. 그 무수히 많은 가치 중에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돼 있어. 그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그 뭐가 있느냐? 이거는 실무에 맡기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다양한 가치 중에 보기 5번처럼 공익가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공익가치는 말 그대로 대상 물건을 공익목적으로 제공할 때 부여하는 가치가 됩니다. 공익목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용이 아니라 비경제적 이용,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올해는 가치와 가격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33, 5번이 이제 틀렸고요. 35번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뭐 전통적인 문제죠. 이게 3순위인데 이론 부분에서는 이미 근데 30회 때 나와가지고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그쵸?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해야 돼. 근데 보기 4번이 이제 틀렸죠.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후를 판정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개별 분석이 먼저란 논리가 생겨. 그렇지 않아요. 바꿔야 돼.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36번이 이제 감정평가 이론에서 통계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후보 문제인데, 가격 재원칙이죠. 여러 가지 원칙, 여러분들 균형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을 쌍두마차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린 건데, 그 추가 투자 나왔죠. 추가 투자 나오면은 무조건 뭐다? 추가, 기여야. 추가, 기여. 그쵸? 추가 투자, 기여. 그러니까 보기 2번이 틀렸어요. 추가 투자, 기여 원칙인데 예측 원칙이 돼 있잖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방식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계산 문제가 돼요. 37번이 원가법에 의한 가격을 구하는 거죠. 원가법의 가격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원가법은 제조다원가를 잡아야 되고 감가 수정해야 되는데, 감가 수정한다는 말은 감가 누계액을 구하라는 뜻이고, 가액 구하는 이때 구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난이도 조정할 때 제조다원가가 다이렉트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다원가는 기준 시점이 건축비예요. 거기 보니까 준공 시점이 기준점이고 기준제 제조다원가가 이제 3억 원이 주어졌잖아. 그쵸? 감가 누계액만 구하면 되는데, 그때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정액법에 의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정액법에 의하라 그랬으니까 정액법 매년 감가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지. 이 개념으로 나오기도 하죠. 정액법이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액법 개념을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돼. 정액법이란 대상 물건의 감가 총액을 뭘로? 경제적 내역 연수로 나눈 거를 매년 감가액을 하는 방법이 다 되어 있고요. 감가 총액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건 제조달 원가에다가 내용에서 만료제 잔존 가격을 빼서 한다. 제조달이 3억에 나왔는데 잔존율이 10%니까 3천만 원이 빠지잖아. 감가 총액은 2억 7천이고요. 경제연수가 몇 년짜리냐? 경과연수가 6년이 지났잖아요. 그쵸? 근데 잔존연수가 34년이니까 40년이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4, 6이 24, 4, 7이 24, 600 이제 얼마가 나오겠죠. 이 금액이 675만 원이 나와요. 675만 원이 매년 감가했는데 몇 년 지났어요? 6년 지났잖아. 그 매년 6년 동안 쌓인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4,050만 원이 나와요. 감가 누계액이. 그럼 3억 원에다가 3,050만 원을 빼면 되잖아. 그럼 내용이 이제 거기 보기에 나왔던 4번이 2억 5,950만 원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난이도가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38번은 반드시 또 이것도 공부하셔야 될 규칙 문제야. 감정법 규칙이 조문이 많지가 않아요. 시험에 나올 수는 좀 25개 조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안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규칙은 뭐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고 웬만한 거 다 냈어요. 틀린 거니까 거기 이제 이거 3번이 좀 어렵게 표현했지만은 3번이 조건 평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현황 기준 평가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 조건도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다만 조건 평가할 때는 의뢰인이 조건 따라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합리성, 조건, 실현 가능 검토를 해서 이게 다 충족하면 조건 평가하고,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은 조건 평가를 거절하는 식으로 규칙이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검토할 때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 검토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략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봤더니 조건 평가가 행해지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나, 또 사회 통념상 타당하게 인정되는 경우야. 근데 이 중에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회통념 필요하다고 인정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는 하는 겁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 조건평가라는 규정이 있을 때는,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이렇게 바꾸셔야 돼. 이건 조건평가에 대해서 좀 미세하게 냈던 그 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보기도 잘 보셔야 되겠죠. 다 중요한 지문이야. 38번은 이제 3번이다라는 거죠. 39번도 꼭 보셔야 될 가격 공시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가격을 공시하는 부동산이 3개 있죠.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토지 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왜? 절차법이다 보니까 토지 가격 공시 절차를 보잖아요. 주택 가격 공시 절차랑 나머지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 절차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몇 가지만 가지고 정리를 별도로 해주시는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옳은 건데 거기 보니까 이제 보기 1번은 이신청이야. 이신청은 항상 여러분들 꼭 3가지 키워드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돼. 다 똑같아. 이신청은 언제부터? 공실부터. 며칠 동안? 30일. 누구한테 하느냐? 2사람한테 하잖아. 국장한테 할 수도 있고 시군청에 할 수도 있는데, 시군구장 하는 경우는 딱 이거죠. 개가 들어가는 전부 다 시군구장한테 할 수 있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 그러니까 이제 개별 공시지가니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하고 30일은 맞는데 공시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공실이라고 해야 돼. 공실.
이게 틀린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도 엄청 나오는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 토지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뭐다? 개별 공시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가 돼야 돼요. 개별 공시가는 세금 부과할 때 기준 삼는 것이에요. 그건 개별 공시지가가 돼야 됩니다. 개별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 돼야 되고 3번의 경우는 국장은 이제 비중 개별 부동산 개가 난 건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야. 시군구장. 3번 그래서 틀렸고 4번의 비중 집합부동산 가격 비중은 표준과 개별로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만이 표준과 개별로 나눠지고 공동은 안 나눠져요. 비주거도 마찬가지야.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이 있고 비중 집합부동산 가격이 있는데 일반은 단독주택 논리이기 때문에 표준과 개별로 나눠지는 것이 일반 부동산 가격이 나눠지는 것이고 집합부동산 가격은 안 나눠져요. 공동주택과 같은 논리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번은 그래서 집합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 가격 하셔야 되고 5번은 개별 공시가는 원래 공시 기준은 1월 1일이 원칙이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7월 1일 가지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때는 공시일이 10월 31일로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제 1월 1일 원칙이지만은 7월 1일을 공시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인 상황도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9번은 그래서 5번이 맞아요. 40번은 많이 풀고 계신 감정법 규칙상에서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 유가증권 중에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그러니까 상장된 것은 상장됐으니까 거래 사례가 많을 거 아니야. 상장된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상장 채권은 비상장됐잖아요. 대신에 채권이니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수익 환원법을 하는 거야. 나머지 이제 상표,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은 수익환원, 임대료는 임대사례, 그리고 과수원은 거래사례, 광업재단도 수익환원법을 한다는 이 규칙상에서의 물건물 평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7회 중무모사 해봤지만은 지금부터는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를 계속 다지는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교재로 공부 이론서 교재로 하고 있는 거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 학습을 해 주시면서 남은 시간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서 새로운 계산 문제 구해서다가 푸는 그 시기는 끝났다. 우린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7회 전국모사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